사유하고 이야기하는 다정한 민주주의자들의 팟캐스트 철학사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치철학자 김만권입니다. 철학사이다를 들어본 청취자 여러분은 잘 아실 텐데요. 철학사이다는 테마토크, 강좌로 나눠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철학사이다니만큼 매번 방송을 할 때마다 여러분께 사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책 읽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철학사이다가 좀 더 깊은 책 읽기, 그러니까 좀 더 깊이 책 읽기를 위해서요. 철학사이다 바로 이 책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 책은 매해 한 권의 책을 선정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우리 사회와 세계의 다양한 문제들을 소개해드리고 책을 통해 사유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은 철학사이다 바로 이 책의 첫 책으로 미국의 주인이 바뀐다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첫 초대 손님으로 미국의 주인이 바뀐다의 저자 안병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지금 현재 경희대 사이버대학교 부총장님으로 계시면서요. 너무 바쁘게 활동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첫 손님으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일정이 너무 바쁘시다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얼마 전 정말 따끈따끈한 신간을 내셨습니다. 미국의 주인이 바뀐다. 라는 어떻게 보면 좀 매우 자극적이고 예, 어떻게 보면 매우 성급할 수도 있는 예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제목으로 책을 내셨는데요. 지금 현재 미국이 문명의 대전환기로 접어들었다라는 이제 문제의식으로 이 책을 집필하셨다라고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사실은 그 의도를 알았으니까 어떻게 이런 문명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 자세히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고요. 그런데 이 책을 보면 일부에서 모든 사람들이 궁금할 내용, 그러니까 지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와 샌더스 현상, 그리고 레임덕에 빠지지 않은 오바마의 리더십에 대해서 쓰고 계신데요. 우선 미국 대선부터 시작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철학사이다에서 저희들이 미국 대선 따라잡기를 한번 했는데요. 그때도 선생님 책이 잠시 언급됐었고 한번 선생님을 모셔서 여쭤봐야겠다는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거기서 저희들이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도 왜 트럼프와 샌더스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뿌리를 좀 다루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미국 최고 전문가를 모시고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된 만큼 이 트럼프와 샌더스 현상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책에서 눈에 들어오는 용어는요, 트렉시트라는 용어였거든요. 그래서 이 용어와 함께 선생님께서 분석하신 트럼프 현상, 그리고 샌더스 현상의 역사적 뿌리라든지 전개 양상의 독특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그 첫 책으로 이 날림으로 쓴 책을 선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김만권 선생님이야 정치 철학의 대가신데 저는 그냥 표피적인 정세를 쓴 건데요. 좀 팟캐스트니까 이렇게 길게 상당히 이게 아주 많은 내용인데 짧게 그냥 얘기하면 트럼프 현상이 그렇게 새로운 건 아닙니다. 네. 미국 역사에 그 이전에도 트럼프와 같은 퇴행적인 이민의 그러니까 백인 중심의 그런 문명을 추구했던 정치 세력가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내에서 알려진 게 조지 월러스라고 알라바마라고 하는 미국 남부의 아주 보수적인 그래서 이제 흑인에 대한 아주 강경한 적대적인 그런 조지 월러스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고요. 아주 악명 높은 인물이죠. 악명 높죠. 그래서 68년에 이분은 제 기억이 맞다면 아메리칸 인디펜더 파티, 그러니까 독립당 후보로 나왔으니까 지금 트럼프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사실상 그렇게 보이네요. 네, 그러니까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자면 월러스가 가장 상징적일 테고요. 근데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월러스 같은 경우 이제 반흑인. 근데 지금은 특히 주요하게 미국 내의 강경 보수주의자들의 가장 큰 적대적인 상대가 히스패닉입니다. 네. 잠자는 거인이 이제 깨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구 분포가 점차 히스패닉이 늘어가고 있고 백인은 점차 줄어가고 있고 그러던 차에 역사적 뿌리로서 조지 월러스도 있을 수 있겠고 그러던 차에 이제 95년 깅그리치 하원 의장이란 사람이 가장 최근의 트럼프 현상에 가장 직접적 뿌리입니다. 아, 예.
그때 깅그리치는 아주 강경 보수주의, 이 기존 백인 와습 중심의 그런 어떤 아주 시장주의, 시장 근본주의와 문화적 보수주의와 이런 걸 추구한 거죠. 이제 그 흐름, 가깝게는 이제 깅그리치의 95년 보수 혁명, 이 흐름이 가까운 역사적 뿌리겠고요. 근데 오바마가 당선되고 나서는 이 기존 조지 월러스로부터 이어지는 적대감, 자신들과 다른 타자에 대한 적대감, 이게 오바마라고 하는 아프리칸 아메리칸 대통령의 당선, 그리고 문화적, 사회적 상당한 변화, 이 속에서 더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이제 완전히 뿌리채 다 부정당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적대감이 결국은 트럼프라고 하는 어떻게 괴물과 같은 그런 현상을 만들어낸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미국을 백인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런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의 그 현상들이 이민 현상들과 맞물리면서 특히 이제 히스패닉 그룹들, 사실 제가 그 헌팅턴의 뭐 우리는 누구인가 그죠? 그 책에 읽어봐도 이제 헌팅턴이 거기서 가장 적대적으로 세를 꽂고 있는 사람들이 히스패닉 그룹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영어와 히스패닉을 공용어로 같이 쓰는 거에 대해서도 되게 불만을 표시하면서 오로지 영어만 미국의 언어로 써야 된다라는 식으로 제가 표현하는 것도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과거로부터 뿌리 깊은 현상이었고, 그런데 이런 현상이 튀어나오려면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계기가 어떤 방식으로 튀어나온 건지 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직접적 계기는 이제 오바마의 출생에 대한 음모론. 그러니까 한국도 이제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과거 한때 일각에서 이제 바꿔치겠다. 엑스레이, 모든 시민들이 지켜보는 데서 연대 세브란스 병원 의사까지 우리 모두가 눈으로 지켜보는 데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바꿔치기 한 거다라는 뭐 소설보다도 소설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데이터로 증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음모이론, 그 음모이론은 트럼프가 그 음모이론을 대중적으로 화두를 제기했죠. 확산시키는데. 네, 확산시키는데. 그러면서 트럼프는 일약 대선 후보로 이제 부상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트럼프 부상 이전에 이미 오바마와 오바마로 상징되는 새로운 미국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한국의 박원순 시장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극단적인 강경 보수주의자들의 심리와 똑같은 거죠. 사실은 제가 남영인 교수님과 같은 학교를 다녔었는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뉴욕에 있으면서 참 뉴욕이 코스모폴리탄한 도시잖아요. 거기서도 사실 오바마가 당선됐을 때 저희들이 그때 그 타임스퀘어에 모여가지고 막 쾌제를 부르고 막 그러고 있을 때 사실 그 광경을 아주 씁쓸하게 지켜보던 사람들도 또 옆에 서 있었어요. 그게 그런 사람들의 반응이 지금 본격적으로 다시 트럼프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클린턴 대통령 하면 백인이잖아요. 그리고 알칸소라고 하는 아주 미국의 보수적인 곳에서 태어나신 분이고 남부에 그리고 아주 엘리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린턴 대통령께서 당선되셨을 때 아까 제가 말한 역사적 뿌리인 깅그리치 하원 의장을 중심으로 한 강경 보수주의자들이 문명의 적이라고 표현했어요. 문명의 적. 그러니까 클린턴에 대해서 문명의 적이라고 표현했으면 오바마는 거의 그 이상의 적대감이 있는 거죠. 그런 적대감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바마가 미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지금 그 8년차 이 마지막에 거의 지지율이 5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가지고 지금 오바마가 지금 그 마지막 순간에 권력의 순간에 아주 순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책에서 또 특징적인 게 겉으로 볼 때는 되게 중립적인 이 오바마가 이렇게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레임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는가 쓰시고 계신데, 사실 저는 오바마 그 첫 4년 임기 때 오바마가 하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었었거든요. 이게 왜 저렇게 중립적인 태도만 취할까? 왜 저렇게 중재자 노릇만 할까? 제가 항상 거기에 대해서 좀 의심을 좀 품고 있었는데,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오바마가 어떻게 이렇게 그런 중립적인 리더십만 가지고도 이렇게 레임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교적 저는, 이제 우리 김한국 교수님이나 제가 나온 대학이 뉴스쿨이라는 대학이 미국의 이제 저명한 진보 스쿨인데 이제 뉴스쿨의 지성들 중에서도 오바마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다소 논쟁들이 갈리는데,
저는 비교적 이해하는 편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보직을 하다 보니까 정치나 행정이라는 게 다 진흙탕 속에서 사실 연꽃을 피우는 거라서 이게 이제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오바마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비판적이지만 또 한편으로 오바마를 위해서 변명을 하자면 대단히 어려운 조건, 거의 의회에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클린턴이 문명의 적인데 예. 오바마는 오죽했겠습니까? 예. 공화당 의원들의 그 인질극이라는 건 그 인질극에 대한 얘기를 제가 설명하더라도 하루 종일 예. 그 인질극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끔찍했던 상황에서 그래도 의료보험 개혁을 예. 그래도 아주 불완전한 그야말로 헝겊으로 기운 예. 아젠다지만 그래서 성공을 시켰죠. 사실 뭐 100년 만에 거의 100년 만에 성공시킨 프로젝트잖아요. 100년 만에 예, 성공시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저는 미국의 진보 진영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그런 거죠. 물론 의료보험 개혁은 불완전합니다. 상당히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인질극으로 잡혀 있었고 빨갱이 취급을 한 오바마였으니까 예. 뭐 샌더스는 그럼 뭐 어떤 표현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바마가 빨갱이면. 사실은 이번에 저는 그 샌더스 그 아젠다를 내고 나왔을 때 아니 저런 표현을 하고 미국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했는데 제가 좀 사실은 그 반응이 평범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깜짝 놀랐던 그런. 저도 깜짝 있어요. 놀랐습니다. 그런 어떤 오바마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료보험 개혁이라는 건 불완전했지만 그래도 성공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오바마가 대단히 좀 여러 아젠다에 있어서 좀 너무 점진주의적인 건 사실인데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시대 정신을 이해하는 힘이 있습니다. 시대 정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시대의 흐름,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가치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좀 불완전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생태라든지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 보여준 리더십은요. 미국 역대 대통령 역사상 최상의 리더십입니다. 미국은 대단히 이 오만한 나라고 예외주의를 자기는 특별하다라고 하는 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아메리칸 뭐 미국 예외주의라는 그 되게 유명한 말이 있죠. 네, 우리는 모든 나쁜 짓을 해도 돼. 뭐 이런 나라잖아요. 그런데 기후변화 협약 미국이 가장 방해했었죠. 근데 오바마 그걸 이제 주도했으니까요. 그런 여러 가지 점은 시대를 이해했으니까 시대 정신을 이해했고 그런 점에서 저는 상당히 그런 점에서는 물론 단점도 많지만 시대 정신을 이해해서 그것을 아젠다화했다. 라는 점이 훌륭하고요. 또 한국에서 잘 주목하지 못하는 포인트인데 동영상의 시대. 저는 오바마는 동영상이 전면화된 시대의 전 세계 최초의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유튜브, 페이스북을 비롯한 지금은 동영상이 전면화되는 시대인데 그것을 가장 잘 이해한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시민들과 잘 소통한 물론 집권 1기에는 상당히 소통에 좀 둔했던 점도 있었죠. 근데 집권 2기로 가면 뭐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그 전설적인 그러한 거기서 미국을 통합시키는 순간이었잖아요. 노래 그렇죠. 한 곡으로. 그렇죠. 그건 참 정말 전무후무했던 아마 미국 지금 역대 대통령 커뮤니케이션 역사상 교과서에 가장 뭐 뛰어났던 순위 한 3위 안에 들어갈 만한 건 뭐. 전 2015년에 미국에서 가장 반짝였던 순간을 한번 꼽아보라 그런다면 정치 리더십이 전 그 순간이었던 저도 200% 찬성합니다. 그거는 그걸 그냥 쇼맨십이라고 보기에는 그게 이제 좀 사람들이 오해가 많은데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위는 퍼포먼스를 해야 되는 직위입니다. 이게 문화론적인 정치학 이론에 따르면 대통령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그 퍼포먼스를 통해서 시대와 소통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 점에서 훌륭한 배우의 역할, 한국의 뭐 김영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훌륭한 배우들이 있죠. 하정우라든지 이런 배우들이 그 시대를 표현하는 것처럼 그게 좋은 역할인데 오바마는 그걸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보수들이 이 권력을 가져올 때 레이건의 그 퍼포먼스가 엄청났었잖아요. 레이건이 배우 출신이고 그 퍼포먼스 때문에 이 권력이 넘어오는데 엄청나게 많은 기여를 했다라는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오바마가 역시 거기에 능함으로 인해서 민주당의 권력과 그리고 자신의 어떤 권력을 지킬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근데 여기서 선생님께서 이 오바마가 시대 정신을 읽어내는 그 능력이 탁월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동영상의 시대 외에도 사실은
선생님 책에 보면 이제 새롭게 미국의 주인이 바뀐다고 했을 때 새롭게 나오는 미국의 시대 정신, 문화 정신 같은 것들이 여기에 나오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오바마가 만약에 읽어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비디오나 그 동영상 문화 이외에 정말 미국의 핵심적 가치로서 변화하는 그 시대 정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바마는 그 시대 정신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이 사람은 클린턴, 과거 이제 미국의 리버럴들의 가장 전형이라고 하는 빌 클린턴만 하더라도 그야말로 뭐랄까요, 기존 미국의 문명의 패러다임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베이비붐 세대이기 때문에 미국의 근대 문명의 패러다임의 자장하에서 움직여요. 대표적인 게 이분은 미국 예외주의를 강하게 신봉해요. 빌 클린턴 대통령은 예외주의라고 하는 미국의 특별함, 미국의 우월적 지위. 그러니까 심지어 왜 이분이 그런 표현도 하잖아요. 미국은 필수 불가결의 나라이다. 그리고 미래를 앞서서 내다보는 나라이다. 뭐 선지자죠. 그 사실 미국이 탄생하면서부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온 국가다라는 식의 그렇죠. 그런 마인드가 있죠. 그렇죠. 그거를 보통은 한국에서 오해해서 보수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걸로 오해하는데, 공화당과 민주당의 그것은 합의사항이었죠. 근데 오바마는 상당히 좀 바뀝니다. 오바마는 베이비붐 세대의 그 끝자락, 그래서 새천년 세대와 연결감을 가지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정치가입니다. 그걸 저는 높이 평가하는데요. 이 새천년 세대가 가지는 꿈, 가치, 욕망, 아젠다, 이런 것들을 몸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게 뭐 전 세계와의 연결된 그 연결감. 그러니까 오바마는 이란이라든지 쿠바라든지, 물론 뭐 한반도에 있어서는 참 뭐 문제가 많지만, 예, 좀 보수적이지. 한반도에 보는 시선 좀 보수적인데. 그건 중국과의 관계가 있으니까요. 예. 우리는 그 이제 그 체스판의 말이니까요. 예. 그 미국이라는 패권주의적 국가의 예. 입장에선. 근데 뭐 그걸 제외하고 이란이라든지 이런 데서의 그 연결, 전 세계를 글로벌하게 연결되고자 하는 거. 지금 새천년 세대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전 세계랑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태어나면서 사실은 이게 그 휴대폰을 쥐고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저희 아기가 6개월인데 지금 아이패드 막 넘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 친구들은 매뉴얼이 필요가 없죠. DNA에 그냥 각인이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연결감. 저는 그거를 네트워크라고 표현하는데, 네트워크적 세계에 대한 감성을 오바마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물론 미국이라고 하는 어떤 일국가의 패권을 유지하고자도 하지만, 동시에 이 사람은 전 지구의 연결 속에서 부드러운 리더십을 행사하고자 한 그런 점에서 오바마가 추구하는 가치는 굉장히 이 좀 새천년 세대의 가치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그런 거라든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감. 오바마의 연설을 집권 2기에 잘 들어보시면 미래, 그 다음에 자기 딸 샤샤와 같은 이런 미래 세대를 위한 윤리, 책임,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 국립공원의 그 요세미티 공원인가요? 거기 가서도 계속 그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그것을 저는 심지어 이 책에서 그냥 뭐 책이 좀 대중적 서적이라서 깊게 철학적으로 논거하진 못했는데, 심지어 거기서 슬쩍 제가 지나가면서 언급했는데, 오바마를 과장해서 표현하면 미래주의, 그러니까 미래 세대에 대한 철학적인 어떤 정당화, 이런 것들을 몸으로 이해하고 있는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철학이 있습니다. 정치 철학이 그걸 갖고 있습니다. 근데 최초로 미국 역사상 저는 감히 과감하게 가설을 제기하면 현재의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철학적 책임을 강조하는 최초의 대통령이다. 뭐 사실 존 롤스가 한 말이기도 하고, 뭐 그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말을 하긴 했는데요. 이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준비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오바마는 이번 정치꾼이라기보다는 정말 정치가답게 선거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준비한 첫 대통령이다라고 이제 선생님께서는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오바마뿐 아니라 그거는 이제 미국이 가진 저력이죠. 워낙 미국의 띵크탱크가 미래를 잘 예측하고 수십 년, 물론 유럽이나 이런 데보다는 미국의 이제 미래학이 그렇게 발달됐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지적 띵크탱크나 이런 게 워낙 뒷받침이 되니까 그런 게 미국은 백악관으로
그 아젠다가 쫙 수렴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보고되고 수렴되면서 네. 오바마는 네. 이제 미국이 글로벌하게 가져야 될 역할, 네. 미래에 대한 역할 이런 데 대한 굉장한 이제 아래로부터의 지적 자원을 도움받으면서 또한 오바마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좋은 감수성이 결합돼서 그런 좀 미래를 위한 좋은 가치들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거죠. 예, 아니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이야기해 주신 오바마의 측면이나 오바마가 읽어내는 시대 정신이나 이런 건 좀 글로벌하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더 흥미로웠던 건 뭐냐면, 그 글로벌한 마인드가 미국 사회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나타나는 현상들, 선생님께서는 그걸 킴포크 세대라고 이제 표현하셨는데, 그게 어떤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국도, 굉장히 몇 년 전서부터 되게 쿨한 카페나 이런 데 가보면, 킴포크 잡지 같은 게 이제 꽂혀 있는 걸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거라든지 긴 나무로 된 멋있는 그 테이블들. 예. 거기서 이제 사실은 저 세대만 하더라도 카페 특히 뭐 저희가 특히 내성적이어서 그렇긴 한데 옆에 누구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긴 테이블에 조금 전 어색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쿨한 카페들 보면 그런 게 잘 돼 있어요. 예, 긴 테이블에 모르는 사람이 어울려 앉죠. 어울려 앉죠. 그게 전 아직도 어색한데. 저도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저랑 세대가 다르신데. 그런 게 이제 새천년 세대, 그러니까 킴포크라고 하는 잡지가 뭐 지금 이 뉴밀레니엄 세대들한테는 참 자연스러운 건데, 킴포크라고 하는 잡지 자체가 이 포틀랜드에서 출발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새로운 이게 뭔가 기존에 꼭 돈이 많아야만 뭐랄까요? 뭐 이걸로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 되겠네요. 한국의 젊은 청년 세대들이 돈이 많지는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헬조선 소리. 예. 헬조선이라 얘기하면 야단 맞나요? 청와대? 아닙니다. 네. 그 사실이잖아요. 뭐 헬조선 M4 세대 뭐 너무나 일반화된 건데 이것까지 네. 처벌하면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가 없는 거니까. 네. 이 한국의 이 절망스러운 세대들에게 있어서 사실은 자본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모으고 한 것에 여행비가 예를 한 100만 원이 있으면 그중에서 심지어 한 30%를 에이스라는 호텔에 한번 가서 생활을 해보겠다. 이런 젊은이들을 심심찮게 저는 봐요. 예. 그 30%라는 예산을 저희 세대 같으면 그 예산을 거기다 쏟지 않고 다른 데다가 쏟겠죠. 근데 지금 새천년 세대는 뭔가 조금 더 쿨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저희와 정서가 다른데 킴포크라는 잡지가 그런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잡지인데 그거를 저는 새로운 세대에게 상징적으로 한번 이름을 붙여봤어요. 아, 선생님께서 스스로 이제 붙이신 이름이군요. 예. 그래서 그거는 말하자면 뭔가 에이스 호텔처럼 뭔가 커뮤니티 친화적인. 그러니까 서로 함께 긴 테이블에 젊은이들이 같이 모여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유기농, 그다음에 굳이 거창한 많이 돈이 들지 않아도 소박하지만 품이 있고 하는, 그다음에 생태 친화적이고. 뭐 이런 이제 새로운 문법 이런 걸 저는 한번 상징적으로 킴포크 세대라고 한번 이름 붙여본 겁니다. 아, 예. 제가 그 킴포크 세대 이야기를 하실 때 제가 떠올랐던 건 또 뭐였냐면, 제가 그 바우만 책을 읽으면서 바우만이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젊은이들은 8개월간 일하고 4개월간 여행을 다닌대요. 그리고 8개월간 일한 돈을 거기에 다 쓴대요, 그냥.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탈탈 털고 새로 이렇게 빈손으로 시작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것만 봐도 저희들은 뭔가 있으면 아껴야 되고 저축해야 되고, 그래 미래를 위해서 뭘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세대들은 너무나 시대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지금 써버리는 게 제일 확실한 투자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써버리는 것이 제일 확실한 투자라 그냥 지금 쓰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지금 미국이 그런 식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느낌은 저도 뭐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문화적인 현상이 변해가고 사회가 변해가고 그런 새로운 세력이 등장한다면,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새로운 세대들이 선생님 책에 따르면 새로운 이제 연대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 다양한 인종들과 연대를 만들어서 새로운 미국의 주인으로 부상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연대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이제 보면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저는 그걸 한 단어로 하이브리드 시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새천년 세대들은 그 히스패닉과
그다음 아프리칸 아메리칸과 다양한 문화 인종들이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것을 어린 시절서부터 이제 그것을 쉽게 체험하는 옛날 빌 클린턴만 하더라도 알칸소에서 그 인종주의의 극심한 차별을 보고면서 자란 그래서 빌 클린턴은 어렸을 때부터 왜 이렇게 서로 적대감을 가지는가 뭐 이런 세대지만 지금 새천년 세대는 자연스럽게 다양한 인종, 다양한 경향이 융합되는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세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미국의 힘이다. 이 하이브리드, 이 세대가 심지어 미국에는 이러한 그 하이브리드가 지금 대세가 되다 보니까 뭐 성적 정체성에 있어서도 뭐 한국에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동성애가 아직까지 심각한 논란이 되지만 이제는 동성애가 미국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괴이한 사람들의 경향이라기보다는 강경 보수주의자들조차도 이건 그냥 하나의 서로 다른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 왜? 자기 딸 아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자기 딸 아들이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하니까. 그리고 특히 저도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미국의 많은 보수주의자들이 자기 딸 아들의 성 정체성이 트랜스젠더가 된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서 거기에 충격을 받고 그럼요.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인식의 전환을 이루는 케이스도 많다고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천년 세대에 주목하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새천년 세대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치의 변화라고 하는 건 흔히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이러한 일상적인 삶의 문법, 꿈, 그거의 변화라는 게 결국은 워싱턴의 여의도의 변화로 이어지는 건데 워싱턴과 여의도에만 분석하다 보면 이걸 놓치게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미국은 하이브리드, 적인 정체성이 이제는 주류화되는 그런 점에서 이거는 거대한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다라고 제가 이제 강조하는 거죠. 예. 아니 사실 많은 정치학책을 보면 저희들이 지금 뭐 정치학을 하다 보면 자꾸 권력에 중심을 두기 때문에 뭐 연구를 하다 보면 뭐 우리나라가 있으면 서울에서부터 뭔가를 보게 되고 뭐 그리고 미국이면 워싱턴에서 뭔가를 보게 되는데 선생님 책은 이제 포틀랜드부터 쭉 올라와서 이제 다시 워싱턴으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미국이 주인이 바뀐다는 이 구조는 여전히 우리가 워싱턴만 보면 우리가 그 변화를 감지할 수 없는데 그 바깥에 워싱턴 바깥의 세계를 보면 그런 이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좀 전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그렇게 접근해야 지금 이제 한국에서도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4차 산업혁명이나 많은 아젠다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거든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워싱턴에 주목하거나 혹은 기술에만 주목을 해요. 근데 4차 산업혁명이나 어떤 걸 보려면 현재 일상 삶의 애티튜드가 라이프 스타일이 꿈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보면서 그 속에서 기술을 봐야 이게 볼 수 있는 건데 과거 68혁명 68혁명의 출발이 국방성인가요? 아니에요. 68혁명의 출발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기술의 발명인가요? 아니에요. 68혁명의 출발은 저희가 알고 있다시피 그것은 공장주의 사회. 안토니 네그리가 잘 지적했던 팩토리 소사이티를 벗어나서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꿈, 그 비주류들의 꿈. 이게 이제 인터넷의 발명과 다양한 걸로 나타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때는 그런 이제 이론적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지금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의 지금 대선에 대해서도 그때처럼 그런 식의 김한국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회로부터 이 아젠다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좀 협소한 데 시각이 갇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제가 감히 한번 줘야지만 화두를 한번 던져본 거죠. 예. 아니 사실 이게 이렇게 본다면 좀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사실은 이거는 되게 미국의 사회가 어떤 전면적인 전환을 겪고 있는 거고 문화적 전환을 겪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걸 미국의 기존의 보수주의자들이 그대로 보고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이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이 분명히 반격을 시작할 텐데 그럼 이 반격이 어떤 방식으로 좀 진행되고 있다든지 반격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이분들이 2008년에 오바마에게 패배하고 나서 절치부심을 했고요. 그래서 2012년엔 이길 줄 알았어요. 람니 공화당 후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제 취임사까지 이제 그 투표 날 썼죠.
또 졌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지고 나서 아주 근본적인 반성을 담은 이제 전략적 반성 리포트를 썼어요. 그건 아마 인터넷에 한국에도 공개가 돼 있을 겁니다. 아, 예.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내용 보면 좋습니다. 그대로만 하면 집권할 수 있을 좋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번 대선은 그 보고서에서 제시한 거와는 전혀 다른 방향. 그 보고서에서 지침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주지사, 미국의 주지사들은 훨씬 더 중도적이고 훨씬 더 많은 행정의 경험들을 갖고 있잖아요. 주지사 중심의 정당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지금은 전혀 주지사와 관계가 없는 트럼프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보수주의자들이 지금은 심각한 위기감에 몰려 있는데요. 그러나 95년 깅그리치 혁명 이후로 이 사람들은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계속 그 주의회, 지역의회를 장악하다 보니까 계속 그 집토끼. 아무래도 대선보다는 그쵸. 총선 같은 거는 한국에서도 집토끼 위주잖아요. 집토끼를 동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집토끼를 동원하려면 강경 보수한테 어필해야 되고. 그쵸. 그러면 계속 공화당의 내부는 강경 보수적인 유권자로만 채워지고. 그럼 대선에 나오면 산토끼도 잡아야 되는데 산토끼는 못 잡고 트럼프 같은 그런 이번에는 정말 최악의 결과가 나와버렸던 거예요. 최악의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악순환에 빠져 있어서 공화당은 일부 인사이더들은 알긴 아는데 어떻게 자기가 바뀌어야 되는 걸 알긴 아는데 결국 이번에도 트럼프 신드롬에 밀린 거죠. 그래서 이번 대선이 끝나면 과연 또 어떻게 나올지는 그건 한번 지켜봐야죠. 사실 제가 그 유학 시절을 돌이켜보면 이제 안병진 선생님께서 책한권을 쓰고 계셨잖아요. 그 당시에 그 오바마가 나오기 전에. 네네. 그때 그 당시는 분위기가 너무 공화당 쪽으로 흘러가서 그 책 내용이 앞으로 공화당이 거의 50년간 집권할 것이다라는 내용이었는데 갑자기 오바마라는 인물이 나오면서 그 책 내용이 완전히 다 허물어지고 정말 미국의 정치 지형이 갑자기 바뀌어버리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사실 이번에도 트럼프도 약간 뭐 권력은 바뀌진 않았지만 약간 그런 현상에 되게 가깝지 않은가 그런 좀 충격이었거든요. 어떻게 미국 사회에서 저런 사람이 나와서 저렇게 동원해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측면에서 엄청난 충격이었는데 이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이 결국은 보수들이 끌어안고 있는 딜레마에서 나온 현상이다라는 걸 어느 정도는 좀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 이건 저 지금까지는 미국 대선에 관해서 많은 질문을 좀 드렸는데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선생님의 그 무수한 영화에 관한 지식과 이 책이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채워져 있고요. 아마 읽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너무나 재미있는 하나의 소설책처럼 막 읽히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그 새로운 리더십을 이야기하시면서 선생님이 리더십 유형을 4개로 분류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나오는 분류 내용이 다크나이트 유형, 그리고 그 트로이 유형, 그 다음에 또 아이언맨 유형, 헝거게임 유형으로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하셨는데 그게 이런 캐릭터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되는지 하나의 리더들로서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짧게 얘기하면 영웅의 나라입니다. 영웅을 갈망하는. 한국도 좀 그런 게 있죠. 한국도 잿더미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미국도 자수성가의 나라들은 영웅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의 유권자가 어떤 정치가를 선택하느냐를 알려면 그 공화당 민주당의 강령을 분석하기보다 문화론적으로 영화를 많이 보셔야 됩니다. 이제 그들의 꿈은 영화 속에서 나타나니까요. 가따리라고 프랑스에 아시는 그 철학자가 영화를 보는 거를 자궁에 비유합니다. 우리는 자궁 속에 들어가는 불이 꺼지잖아요, 영화관에. 그러면 이제 자궁 속에 들어가서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이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영웅 드라마를 보면 그들의 무의식이 드러나거든요. 그 한국에도 소개된 컬처 코드나 이런 책도 참 잘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바마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그 고통을 공감하는 게 어떤 다크나이트 같은 유형. 고뇌하고 무조건 선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그 어려운 영역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에도 과거에 대북송금 특검 이라고 하는 아주 그 곤혹스러운 아젠다들 속에서 현실 리더가
감내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게 있죠. 예, 사실 정치라는 건 리더가 되면 선과 악이라는 걸 어떻게 보면 동시에 행해야 되는 존재가 되는데 이 오바마나 이런 유형의 지도자들한테는 이 사람은 선을 행해야만 한다는 어떤 압박감과 그리고 기대감이 있죠. 예, 그런 것 때문에 이 리더들이 정말 필요한 순간에 갈등하게 되는데 그런 고뇌의 유형을 다크나이트라고. 다크나이트를 보시면 배트맨이 그런 고뇌의 유형이죠. 오바마도 뭐 빈라덴의 소재지를 파악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파키스탄 영공을 이제 비밀리에 넘으면 국제법 위반인데. 위반했죠, 그때. 근데 위반했죠. 뭐 그런 어떤 존재의 딜레마 같은 게 있는 거죠. 뭐 어쨌든 그런 유형이 있는가 하면 그거는 이제 옛날 고전적인 영화로 보면 트로이 같은 이제 아킬레스의 상대에서 싸우는 트로이 같은 사람이 그런 고뇌하는 유형입니다. 트로이에 나오는 아킬레스에 맞서 싸우는 헥토르 같은 헥토르 같은 유형이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뭐 좀 더 고대적인 영웅. 그 아킬레스 같이 아킬레스는 인간을 경멸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 닮아갈 불멸의 영웅이 되잖아요. 참 뭐 어떻게 보면 재수 없는 유형이죠. 저 신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미국의 보수 중에서 존 맥케인 같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고대적인 영웅을 꿈꿉니다. 고대적인 엘리트주의죠. 그러니까 한국도 뭐 개돼지론 이런 것처럼 그 일부 엘리트들은 민중을 그렇게 보는 거죠. 맥케인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맥케인의 열렬한 팬이라서 요즘은 팬이 아닙니다. 요즘 이분이 좀 망가졌가지고. 맥케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맥케인이 아마 전쟁포로로 잡혔다가 그렇습니다. 자기 아버지 권력 때문에 사실은 그 전쟁포로에서 석방이 됐었는데 그렇습니다. 나는 동료들을 두고 못 떠난다 그래서 안 나왔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전 참 좋아합니다. 뭐 락이나 이런 그 영화 보면 그런 식의 아주 훌륭한 리더인데 요즘에는 조금 많이 망가졌는데 어쨌든 그런 어떤 고대적인 불멸의 영웅을 꿈꾸는 보수주의자들이 그렇잖아요. 그런 유형도 있고 아이언맨은 지금 미국의 기업 헤게모니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한국에도 그 경영학서적 소개된 제로 투 원이라는 걸 잘 보시면 이제는 기업들이 가지는 기술과 자본의 위력은 가공할 만해서 이제는 일일 국가가 따라잡기가 어려울 정도의 가공할 위력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나사가 지금 이제 동력이 떨어지니까 앨런 머스크가 스페이스X 일 기업이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그렇죠. 나사가 아니라 기업이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그 우주선에다가 부자들을 태워서 여행시켜주겠다는 프로젝트. 그건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저는 기업의 헤게모니, 과거 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뭐 시장으로 권력이 넘어갔다라고 하는데 미국은 뭐 이미 옛날에 넘어간 나라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아이언맨의 유형은 기업 국가 리더의 유형인 거죠. 마지막에 그 헝거 게임의 유형은 거기 보면은 젊은 여전사가 나옵니다. 캐니스 에버딘이라고 아주 멋진 여전사가 나오는데 혹은 매드맥스의 피오르나 같은 이거는 이제 샌더스 반란자. 그러니까 미국을 민주공화국으로 바꾸기 위한 어떤 반란자 유형이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레프트 쪽인 거죠. 그런 여러 가지로 한번 비유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사실 선생님 제가 이 분류 때문에 제가 헝거게임 1, 2, 3를 다 봤거든요. 제가 못 봐가지고. 재밌지 않아요? 에버딘 캐릭터는 뭐지? 그러고 제가 가서 제가 헝거게임 1, 2, 3를 다 봤더니 선생님께서 거기서 약간 샌더스 유형이 여기에 가깝다고 했는데 제가 좀 느껴지더라고요. 이 에버딘과 샌더스가 비슷한 유형이긴 하구나 진짜.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죠? 그 12구역이라는 아주 폐허에 대한 마을에서 정말 가난한 마을에서 정말 저항자처럼 등장해서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이야기를 보고 그런 유형의 유사성 같고 정말 비유가 적절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요. 근데 사실 이 영화 이야기가 또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이 미국의 전환을 설명하는 예로 선생님께서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나오는 그랜토리노. 그랜토리노라는 영화를 인용하셨는데 저는 이 비유가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화는 이제 그랜토리노라고 하는 자동차를 만들었던 아주 그 평범한 이제 백인 중산층, 이 클린트 이스트우드로 상징되는 이분의 눈을 통해서 이제 뭔가 미국의 꿈을 그리고자 한 건데요. 그 그랜토리노라는 걸 만든 이 백인은 미국의 표준적인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옆에 이웃에 뭔가 좀 냄새나는 음식에 뭐 한국 김치 같은 그런 느낌의 베트남 몽족이 이제 오니까 그게 싫은 거죠. 왜 레이시즘, 인종주의라는 게 불결한 냄새 뭐 이런 것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점차 심지어 자기 가족보다 이제 미국의 가족들은 많은 경우가 무너져 있습니다. 지금 1960년대 이후로는 정말 해체됐죠. 해체돼 있습니다. 오히려
전혀 그렇게 불결한 냄새, 음식 냄새에 자기 가슴 속에 있는 레이시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자기 자동차를 훔치려고 한 이것도 굉장히 저는 상징적인 메타포로 봅니다. 자동차를 훔친다라는 건 자동차는 미국의 근대 문명의 상징이죠. 제조업이죠. 그 미국의 근대 문명의 상징을 훔치고자 하는 이민족. 그건 굉장히 상징적인 메타포를 저는 썼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결국은 그를 용서하죠. 그리고 그를 위해서 보시라고 할까요? 자기 목숨까지 내면서 뭔가 어떤 공존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자 한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보수주의자 클린트 이스트우드로 눈으로 본 현재 미국이 추구하는 그런 하이브리드 제국, 공존의 제국, 공존의 공화국 이런 데에 대한 꿈을 오히려 보수주의자 눈을 통해서 잘 보여줬다. 지금 미국의 시대 정신을 잘 드러냈다라는 점에서 저는 그 영화를 상당히 높이 평가. 또 선생님 이 책에서 묘사해 놓으신 내용 중에 어떤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었냐면 이 그랜토리노라는 자동차를 자기 자식들, 자기가 이 주인공 캐릭터가 너무나 아껴온 자동차잖아요. 근데 이 자동차를 자기 가족들이나 이런 데 물려주는 게 아니라 죽는 순간에 이 이민자인 베트남족한테 그냥 넘겨주잖아요. 그것이 지금 현재 미국이 가는 방향에 대한 상징적 전환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선생님께서 그리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을 좀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게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선생님께서 미국에서의 새로운 주인을 이야기하실 때 언급되는 이름들을 들어보면 또 저는 나름대로 그 이름들이 좀 백인들이 또 계속 나열이 되고 있어서 결국은 그렇다면 백인 중심의 제국은 아닌가. 여전히 그러면 그 정말 미국의 주인이 진짜 바뀌는 건가라는 좀 의심은 들었거든요.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사실은 이 책에서의 주장이 아주 정교하게 학문적으로 많이 탄탄하게 지금 정식화된 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해석의 소지, 좋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 풍부한 해석의 소지,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아직은 조야한 태제인데요.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오바마, 그러니까 과거 로마 제국, 과거 로마 제국에 있어서 후기에 가면 이민족들이 황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오바마라는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오늘날 21세기 황제는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 됐지만 여전히 주커버그라든지 이런 백인들의 중심성, 또 유태인들의 중심성이 있죠. 근데 그들이 비록 중심적인 역할은 하되 히스패닉과 그다음에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과 이들을 연합 세력으로 해서 미국의 주인이 추구하는 꿈, 정책 이게 바뀌고 있다라는 점에 저는 주목을 했던 거거든요. 같은 백인이라 하더라도 화석 경제 주도에서 생태 경제 주도로 바뀌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는 과거의 백인들은 타 인종을 배제시키려고 그랬다면 지금의 새로운 주인이 된다는 백인들은 타 인종을 같이 포용하면서 같이 그 국가의 주인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 국가를 구성하려고 한다라는. 그렇죠. 이제는 오바마라는 대통령으로 상징되듯이 백인이냐 아니냐라는 인종적 구분보다는 이제 하이브리드로 가면서 그들이 어떤 걸 추구하느냐 라고 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해지는. 그래서 트럼프만 하더라도 근대 초기 화석 경제를 다시 복원하려고 하잖아요. 백인이지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근대 초기에 대한 향수를 가진 세력대 그 사람이 백인이든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든 어디든 간에 이 미국 근대 문명을 넘어서고자 하는 사람들. 의 대결이란 점에서 그 사람이 어느 인종이냐를 떠나서 좀 미국의 주인의 색깔들이 바뀌고 있는 거 아니냐. 예. 오늘 너무 이야기를 잘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마지막 질문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 미국 대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들이 또 미국 대선이 올해 12월이라면 저희 한국 대선은 내년 12월이잖아요. 1년 뒤에 또 한국 대선이 찾아오는데 여기 미국 대선을 통해서 한국 대선이 읽을 수 있는 의미는 뭐가 있는가? 여기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되는 교훈이나 아니면 의미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좀 하나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짧게 얘기를 하면 한국 대선에 대한 이제 저도 정치학자니까 한국 대선도 가끔 예측하고 하는데요. 저와 같은 전문가들의 예측을 믿지 마시라. 라는 미국에 보면 지금 전 세계가 어쩌면 100년 후에
100년 후에 가서야 우리는 그게 그때 그런 의미였구나를 깨달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건 뭐 어마어마한 문명적 전환기이기 때문에요. 뭐 엊그제만 하더라도 국제지질협회에서 인류세, 이제 인간들이 우리들이 하도 못된 짓을 많이 해서 지구의 방사능 흔적을 많이 남겨서 인류세라고 하는 새로운 세기를 기록해야만 하는 참 이게 참 슬픈 얘기죠. 그 정도로 지금은 세상이 급변하니까 그 점에선 지금의 교과서, 기존의 교과서의 수명이 다했다. 그다음에 저희 같은 전문가들의 얘기가 그렇게 신빙성을 가지기에는 어렵다. 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교훈이죠. 사실 제가 이번에 뭐 미국 대선하고 관련하면서 제가 진짜 열심히 미국 대선 자료들을 뭐 기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리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바탕을 해서 어디 가서 말을 했는데 그게 다 틀리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미국 대선 전문가들이 예측한 내용이 다 틀린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받아서 어느 정도 예측했던 제 말도 다 틀린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할 일은 아니고 역시 철학자는 사유해야지 딴 건 하면 안 되겠구나는 절실한 좀 교훈을 좀 얻었었는데요. 네. 어쨌든 선생님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내용, 뭐 미국의 주인이 바뀐다를 통해서 뭐 그리고 여기서 읽어낸 의미를 통해서 선생님께서 들었던 의미는 그 근본적으로 이 바뀌는 이것들을 보려고 한다면 자꾸 정치의 중심인 의회나 이런 것들을 보지 말고 그 바깥에서 올라오면서 이것을 봐야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현상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그걸 통해 거기에 주목해야지만 새로운 주인이 등장할 수 있다라는 것들. 여전히 가운데만 보면 새로운 주인이 등장할 공간이 별로 없다라는 것들을 좀 선생님의 그 책과 이야기를 통해서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뭐 선생님께 너무 많은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뭐 이때까지 하고 싶으셨는데 못하신 말씀이나 이런 거 있다면 한마디만 얹어주십시오. 네, 저는 아무래도 한국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공적 지식인, 실천적 지식인을 지향하는 사람으로서 미국 대선을 연구한 이유도 결국은 우리가 한국을 더 인간다운 사회로 만들고 싶은 데서 출발을 한 거죠.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내년에 다가온 한국 대선, 이제 이런 큰 문명 전환기에 지식인들과 시민들이 함께 좀 큰 화두를 던져 나가면서 좀 보다 인간다운 정치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 점에서 저희가 좀 심각한 위기감을 가지고 함께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올해는 미국 대선, 1년 뒤 내년에는 우리 대선이 있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가 구조적으로 공유한 몇 가지 이슈들이 있고요. 이것들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가운데 미국의 주인이 바뀐다라는 이 책은 제목만으로도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많은 생각거리들을 던져주고 있고요. 그리고 읽어낼 수 있는 많은 의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누군가가 1년 뒤에는 이런 책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주인이 바뀐다. 예, 오늘은 이렇게 철학사이다. 바로 이 책 첫 녹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녹음에 참여해 주신 안병진 선생님께, 교수님께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이 책이 오늘이 첫 회라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을 듯합니다. 앞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어떤 시행착오를 거치든지 우리 삶과 분리되지 않는 책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카데미 느티나무 강좌를 7년째 듣고 있는 70살 넘은 할머니 정애자예요. 저에게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새로운 배움터입니다. 배움을 통해 행동하는 시민의 발걸음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뿌듯하답니다. 즐거움과 나눔, 웃음과 실천이 있는 배움의 공간,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참여연대 부설 시민교육기관입니다.